맨손으로 명주실로 만든 현을 튕겨 부드러운 저음을 발산하는 전통 가야금은 풍류 가야금이라고 부른다. 모두 12개의 현을 가진 가야금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고 왼손으론 안쪽 아래 부분에 현을 누르거나 당겨서 음의 높낮이를 변화시킨다. 가야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기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등장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당나라의 악기는 바로 중국의 쟁이다. 쟁은 우리의 가야금처럼 중국의 전통악기를 대표하는 현악기다. 2700년 전에 최초로 역사에 등장했던 쟁은 이지아라고 부르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인조 손톱을 사용한다. 쟁은 기원전 7세기경 진나라 때 5현의 악기로 시작되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현의 수가 계속 늘어나 1960년대 이후에는 모두 21개의 현을 가진 오늘날의 쟁이 됐다. 古筝有文史记载，秦代的时候，另外到汉代的时候，古筝经过改良，成为12弦。到隋唐13弦，然后在到我们这个明代的时候，已经是14和15弦了。近代古筝现在发展到16弦。那我们今天大家看到这个筝啊，是21弦筝。 중국 명나라 때의 백과사전인 삼제도회에는 4가지 종류의 전통 현악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축과 쟁, 그리고 금과 슬이다. 이 4가지 악기 모두 그 형태가 가야금과는 다르다. 12개의 현을 가진 가야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양이두다. 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양이두는 양의 귀와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이두의 형태는 가야금만의 특징이다. 오늘날까지 전해진 중국의 모든 현악기에는 양이두 같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중국 역사 기록과 그림 속에서도 양이두의 형태는 발견할 수 없다. 우리의 가야금처럼 맨손으로 현을 튕기는 슬 또한 양이두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가야금이 중국의 현악기와는 다른 문화권의 악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3, 4세기경에) 제작된 신라시대의 토우. 고대 신라인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추측하게 해주는 유물이다. 이 토우들 가운데 가야금 모양의 현악기를 연주하는 토우는 모두 11점. 토우가 들고 있는 악기의 모습과 현의 수는 각각 다르지만 양이두의 특징만큼은 모든 토우에 뚜렷하게 표현돼 있다. 이것은 오늘날 가야금의 양이두가 고대 신라시대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가야금이 중국의 현악기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악기라면 양이두의 특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악기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양이두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근데 양이두라는 말은 양의
귀 모양으로 생긴 악기의 머리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야금에 있어서 양이두가 있는 쪽은 가야금의 아랫부분, 꼬리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은고나 일본의 고토, 중국의 쟁, 금 이런 동양의 대부분의 길쭉하게 생긴 현악기들은 그 부분이 꼬리, 발 이런 명칭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야금은 동양에 있는 비슷하게 생긴 악기들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구조, 모양을 지니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현악기인 고도는 중국의 쟁처럼 스메라고 부르는 인조 손톱을 사용한다. 왼손에 노현이 전혀 없는 일본 왕실의 궁중 고도는 8세기경 중국 당나라에서 사용하던 쟁과 흡사하다. 당시 당나라에는 12현과 13현 두 가지 형태의 쟁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13현을 가진 쟁이 일본에 전해져 오늘날 일본의 고도가 됐다. ちょうど琵琶を中国から入れ、五弦の琵琶を入れ、それから楽譜を入れ、あるいは七力を入れ、笛を入れというような具合に中国の楽器を中国だけではありませんけども、大陸の楽器ですね、アジア大陸、東アジアの大陸の楽器をさまざまなものを日本に導入したっていういきさつがあります。 일본의 고도와 중국의 쟁, 그리고 우리의 가야금 모두 오동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악기다.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인 오동나무는 목질이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동나무는 악기는 물론 가구와 같은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오동나무를 악기의 재료로 사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황산가스 성분 때문이다. 오동나무가 아황산가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 아황산가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를 몸속에 저장을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아황산가스가 몸에 있으면 그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나도 썩질 않죠. 악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만지고 때도 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과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건데 아황산가스를 저장한 물질이 있다면 미생물 번식이나 부패를 또는 부식을 또는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동나무를 악기재로 많이 썼죠. 일본 고도의 제작 방법은 8세기경 당나라 시대 쟁과 같다. 전통을 좀처럼 변화시키지 않는 일본 문화의 특성에 따라 오늘날도 같은 제작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중국의 모든 현악기는 2개 이상의 나무를 깎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일본은 윗판과 아랫판 모두 오동나무를 사용하고 중국은 아랫판을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재질의 나무를 사용하는데 두 나라 모두 아래 위 두 판을 접착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쟁은 아랫판과 옆판을 따로 제작하고 일본은 하나의 나무를 깎아 만드는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동물의 뼈로 만든 악어나 물고기의 뿌리를 녹여 만든 불의 풀이다. 윗판은 2년에서 3년간 삭힌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 중국과 일본 모두 조립식 악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은고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악기 역시 불의 풀과 악어를 사용해서 아래 위판을 접착하는 방법으로 악기를 제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가야금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나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게 없죠. 이제 통나무 하나를 그대로 이제 속을 이렇게 배처럼 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통나무 완전 이제 통나무를 속으로 이렇게 전부 파내요.
그 짝이라든지 뭐 이런 이 조각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악기가 이제 이건 아주 특이한 악기죠. 그래서 그대로 소리가 나게끔 하는데 그야말로 통나무 소리가 나는 거죠. 가야금은 굴곡 없이 자란 오동나무를 5년에서 10년간 자연 상태에서 삭힌 후 나무를 조금씩 깎아내서 형태를 만들어간다. 양이도 부부는 참나무를 아귀가 맞도록 파낸 후 조립하는 부착물이다. 현을 띄워주는 현침과 줄을 고정하는 돌괴 역시 벚나무 같은 단단한 재질의 나무를 사용하는 부착물이다. 이처럼 하나의 나무를 깎아 만드는 가야금의 제작 방식은 접착식보다 제작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물론 이제 붙이는 게 더 편하죠, 지금은. 근데 이 통으로 파는 것은 모든 그 저거가 이 일정이라든지 나무 삭히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이 세월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통나무, 두꺼운 통나무를 삭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오래 걸리고 또 만드는 과정이 속을 파서만 이 소리를 나게끔 하기 때문에 그 기술 같은 게 굉장히 필요로 하죠. 일본 왕실의 보물 수장고인 정창원에는 천년 전 신라시대의 가야금 석점이 보관돼 있다. 울림판 표면에는 금박이 입혀져 있는 3가지 가야금 모두 양이두의 형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중국에서 전해진 쟁과는 달리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악기다. 만약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가야금이 중국의 쟁을 모방한 것이라면 가야금 역시 2개의 나무를 접착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야금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통악기 제작 방식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야금이 중국의 쟁을 모방한 악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창조한 우리 고유의 악기라는 증거다. 가야금의 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연주자가 현을 튕기거나 뜯게 되면 명주실로 만든 현이 진동을 하게 된다. 이 진동은 안쪽을 통해 윗판인 울림판에 전달되고 아랫부분의 빈 공간은 공명통으로서 울림판에 전달되는 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야금이 발생시키는 음향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가야금의 음향 분석을 위해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은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중국의 쟁과 일본의 고도를 함께 비교해보는 비교 실험이었는데 악기의 기본 음파 측정과 각 나라의 연주 방식에 따른 비교 실험을 병행했다. 실험 결과 우리의 가야금이 쟁이나 고도보다 훨씬 낮은 저음의 음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야금은 그대로 명주를 써서 손으로 튕기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음이 점잖고 깊이가 있고 그걸 음향학적으로 말하면은 높은 차수의 배음이 많이 포함돼서 서양 음악, 서양 악기처럼 찬란한 음색을 내는 게 아니고 보다 좀 점잖은 음색을 가졌다고 그럴까요? 현의 진동을 울림판에 전달하는 안쪽의 생김새 역시 악기의 음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쟁이나 고도와는 달리 가야금의 안쪽은
울림판에 닿는 아랫부분이 넓게 만들어져 있다. 가야금의 안쪽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 현의 진동을 여기에 전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 현악기 같은 경우는 제작 방법 자체가 어떤 그 음악에 관한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 음향통을 만드는 문제부터 음향통과 그 현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 연주를 하면서 음의 그 단계를 이제 나타내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음악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역사가 축적된 상태에서나 이제 가능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삼국시대의 형태가 완성된 가야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2세기 말 신라에는 금이라고 불렸던 현악기가 있었다. 가실왕의 가야금보다 무려 350년을 앞서는 기록이다. 지난 97년 광주 신창동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마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악기의 일부분이 발견됐다. 윗부분에 나무판을 꽂아 현을 고정시키고 아랫부분에 구멍을 통해 현을 묶는 방식이었다. 모두 10개 내외의 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을 조절하는 안족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신창동 현악기와 같은 시대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현악기가 대구 경산 지역의 고대 무덤에서도 발굴됐다. 이 악기의 몸체는 부식돼 사라졌지만 다행히 오칠의 흔적이 진흙에 남아 형태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대구 경산 지역에서 출토된 이 오칠의 흔적은 광주 신창동에서 발굴된 현악기와 그 모양과 크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반도에 현악기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중국 사서에서도 발견된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변진이라고 불렸던 한반도 남부 지역에 독특한 형태의 현악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묘사한 변진의 현악기는 발굴된 유물을 토대로 복원된 광주 신창동 현악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 줄의 음을 각각 다르게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어떠한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음계가 있는 악기라기보다는 현을 당겨서 거기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냥 어떠한 소리든지 두루룽 두루룽 하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에는. 광주 신창동 현악기의 정확한 연주 방법은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악기의 연주 자세는 오늘날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악기의 연주 방식은 악기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라 토우가 연주하는 현악기는 3현과 4현 그리고 6현으로 제각각이다. 당시 신라의 현의 수가 각각 다른 여러 악기들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토우 제작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악기의 크기는 모두 두 가지. 10개의 토우가 사람의 상체와 비슷한 크기로 표현되어 있고 5세기 말 6세기 초의 유물로 추정되는 토우 장식 항아리에 부착되어 있는 일명 장경호의 토우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신체보다 크다. 장경호에 나타나는 금은 그 연주자의 신체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이 가장 유일하게 커서 일단 이렇게 큰 악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의 몇 유물에서는 사람 신체보다 작은 형태의 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일단 신라의 금은 큰 것과 작은 것이 동시에 연주하지 않았을까. 신라 토우가 연주하고 있는 현악기의 크기를 사람 신체의 길이와 비교해보면 작은 것은 사람의 상체 길이와 비슷한 1m 내외, 장경호의 현악기는 오늘날의 가야금 크기와 비슷한 1m 60cm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에는 오늘날과 같은 크기의 현악기가 실제로 존재했을까? 삼국유사에는 5세기 말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현악기 보관용 상자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사금갑의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중과 궁조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면 악기의 길이 역시 사람의 키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창원에는 신라시대의 악기 보관용 금갑이 남아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m 87cm에 이른다. 현악기는 신라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고구려의 벽화에는 당시 사용됐던 다양한 형태의 현악기 그림이 남아있는데 현의 수는 4현과 6현이다. 고구려의 현악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판인 괴로, 오늘날 검은고의 모습과 같다. 이것은 검은고가 고구려의 악기였다는 사서의 기록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7세기경 화려하게 꽃피웠던 백제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 영과 풍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향로에는 당시 백제 악사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개의 현을 가진 현악기의 모습이 보인다. 당시 백제에도 가야금과 비슷한 형태의 현악기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사, 5세기경 중국에는 축과 쟁, 금, 술, 고구려에는 검은고, 백제에는 사현금, 신라에는 신라금이 있었고 이는 모두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쟁을 받아들여 오늘날의 고도를 만들었다. 당시 신라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던 가야에도 신라 토우와 비슷한 형태의 현악기가 존재했을 것이다. 결국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가실왕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악기의 현을 12줄로 늘린 개량자로 해석해야 한다. 가야금은 중국의 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넘는 고유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악기였다. 가실왕이 악기의 가야금의 창시자라기보다는 가야금의 개량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악기를 위해서 우르기 작품을 쓰고 그 음악들이 전승됨에 따라서 가야금이 그 6세기경 혹은 7, 8세기경 이후에 현재까지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실왕이 개량한 가야금을 신라에 전한 사람이 바로 우르기다. 가야의 악사였던 우르은 가야가 멸망하기 직전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했다. 진흥왕은 우르을 국원, 즉 지금의 충주에서 살도록 한 뒤 법지와 계고, 만덕 3사람을 보내 우르의 음악을 전수하도록 했다. 당시 우르기 신라에 전한 12현의 가야금은 신라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음역이 2배로 확대된 가야금은 훨씬 화려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신라에서는 우르과 가야금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가야에서 개발된 가야금이 상당히 그 수준이 높고 그 악곡 자체도 세련됐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야금을 받아들인 데 대한 반대 여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신라의 건실한 문화가 흐트러질 것에 대한 우려거든요. 근데 그것은 뒤집어서 보면 음악적으로는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흥왕은 가야금을 궁중의 대악으로 삼았다. 만약 진흥왕이 아니었다면 가야금은 가야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당시 우륵은 가야금을 어떤 자세로 연주했을까? 오늘날의 가야금은 현이 하늘을 향하도록 무릎 위에 반드시 올려놓고 연주한다. 하지만 신라시대의 가야금 연주 자세는 오늘날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흑인형들, 토우가 한 5가지 가야금을 가진 토우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토우에서도 가야금을 이렇게 길게 앞으로 무릎 위에 펼쳐놓고 연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가야금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금의 위치는 연주자의 중심부쯤 놓이게 되고 양손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연주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토우가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작된 것은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모든 토우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가야금 연주 방법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라시대 토우의 연주 자세는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려 현이 정면을 향하도록 세워놓는 자세다. 1m 내외의 작은 악기라면 이 같은 자세로도 연주가 가능하다. 다른 토우와 달리 장경호의 토우처럼 큰 악기도 같은 자세가 가능했을까? 오늘날의 가야금과 비슷한 크기였던 신라시대의 가야금을 토우의 자세로 연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고음 부분의 현을 연주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 요 정도? 요 정도 1m 정도 그 정도 악기 길이가 작다면 모를까 이건 고음 부분에서는 거의 악기가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거의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아래로 치워져서 그래서 거의 힘들어요. 실제로 연주 자세는 악기의 개량과 음악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 13세기 이전에는 오늘날 가야금의 연주 자세와 비슷하게 무릎 위에 반드시 올려놓는 자세였다. 하지만 원나라 시대 이후 입식 문화가 일반화되자 악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 연주하는 자세로 변화돼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일본의 궁중고도는 8세기경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였지만 민간에서는 일본의 생활 문화와 적합하게 악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연주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연주하는 자세로 변화됐다. 신라 역시 악기의 개량에 따라 연주 자세가 달라졌을 것이다. 장경호의 토우가 갖고 있는 가야금은 비록 6현이지만 당시 가실왕이 개량한 12연의 가야금과 비슷한 크기다. 이처럼 악기의 크기가 커지자 연주 자세 또한 변화가 필요했다. 이 토우의 연주 자세는 다른 토우들처럼 현이 정면을 향하도록 세워놓았다. 하지만 이 토우는 다른 토우들과 달리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 1m 60cm 내외의 악기는 다른 토우들처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야금으로 개량된 이후에는 장경호의 토우처럼 무릎에 걸쳐놓는 연주 자세로 변화됐을 것이다. 연주 실험을 해본 결과 장경호의 토우 자세에서는 악기가 고정되지 않아서 연주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이 자세는 토우 제작자의 실수였을까? 의문을 푸는 열쇠는 일본 정창원에 보관된 신라시대 악기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가야금에는 연주자의 위치에 끈이 달려있다. 정창원에 보관된 석점의 신라금 중 2점이 같은 위치에 끈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끈이 메어져 있던 부분이 파손되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역시 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의 가야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예, 지금은 전혀 끈이 없습니다. 그 끈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길이로 봐서 되게 이렇게 그리고 끈이 이 연주하는 그 자세에서 높은 음 쪽에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목에 걸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게 보이죠. 일본 정창원에 보관된 신라시대 가야금은 지난 94년 일본 국립국장에 의해 복원됐다. 이 가야금을 오늘날과 같은 자세로 연주할 경우 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안족이 너무 낮아서 농연을 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신라시대의 안족은 4.3cm 정도로 오늘날 안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복원 악기를 이용해 오늘날의 연주 자세로 다양한 연주법을 실험해본 결과 낮은 안족 때문에 맑은 음색을 낼 수 없었고 잡음에 가까운 소음이 발생했다. 신라시대 가야금에 있는 끈은 연주자의 몸과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어 하나의 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끈의 용도는 바로 운반용이다. 하지만 끈의 위치가 양이두의 반대편에 치우쳐 있어 이 끈을 운반용으로 사용하면 악기의 양이두 부분이 땅에 끌리게 된다. 만약 운반용 끈이라면 끈의 위치는 무게중심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야금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전한 운반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용구가 필요하다. 일본에는 현재 고대 방식의 현악기 운반용 천이 남아있는데 천을 이용해 악기를 감싸고 그 천에 끈을 달아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운반을 위해서라면 천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신라시대 가야금의 끈이 운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남은 용도는 바로 연주용이다. 신라 토우의 연주 자세처럼 가야금의 현이 정면을 향하는 형태로 세우면 악기가 고정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연주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끈을 목에 걸면 악기가 밀려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안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음 또한 거의 사라졌다. 이것은 장경호의 토우처럼 현이 정면을 향하는 연주 자세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악기를 세워서 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현치입니다. 현침은 현과 울림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라시대 가야금의 현침은 저음 부분의 폭이 넓게 설계되어 있다. 게다가 저음 부분의 현침은 약 1cm 정도 높다. 오늘날 가야금의 현침은 저음부와 고음부 모두 현침의 높이가 일정하다. 신라시대의 가야금의 현침을 저음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가야금을 신라 토우처럼 세워서 연주할 경우 연주자의 시선은 가야금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첫 번째 현에서 12번째 현까지의 모든 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없다. 특히 고음부의 현이 저음부의 현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저음 연주가 어려워진다. 세워져 있으니까 이 아래 저음 부분, 특히 이 아래쪽에 한 4~5줄 정도까지가 거의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연주에도 어렵고요. 힘이 드네요, 좀 연주하기가. 신라시대 가야금의 현침이 저음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저음 부분의 현침이 높아지면 고음 부분의 현이 연주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상이 사라진다. 고대 신라인들은 토우처럼 악기를 세워서 연주하는 연주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 자세는 우르에 의해 가야금이 전해진 신라 진흥왕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악기를 세워서 연주하는 데 익숙한 연주자라면 서서 연주하는 입주 또한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입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과 기록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 신라인들이 서서 연주하는 음악 양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입주 방식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모두 신에게 음악을 바치는 제천의식에서 현악기 또한 관악기처럼 서서 연주하는 입주가 존재했다. 神社に奉納する音楽なんですね。そうすると式典がありまして管の人も歌の人も楽の人も後ろの方に控えていまして、順番が来た時に神前まで歩いていって、そうすると楽器を演奏する人も笛と七力なんですが、その人も立ってる。そうするとワゴンも弾く人だけ座るとおかしいので、その人も立って両端でこう持ってこう演奏して、それで 입주 형태가 절대로 나중에 생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그렇게 그 악기만 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가 삼국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죠. 가야인들이 개량해 신라인들이 발전시킨 우리 고유의 악기 가야금은 고려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연주 자세처럼 무릎 위에 반드시 올려놓는 형태로 변화됐다. 연주 자세의 변화는 악기에도 영향을 미쳐 현침의 높이가 일정해졌고 가야금의 양위들은 흔적만이 남게 됐다. 땅에 닿는 부분인 몸체의 아래쪽에 위치한 가야금의 판 역시 자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15세기) 말 조선시대 성종 때 쓰여진 음악서 악학괴범에는 당시 사용됐던 가야금의 설계도가 남아있는데 신라시대 가야금에 있던 끈이 사라져 있고 현침의 높이 또한 일정하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오늘날과 같은 연주 자세가 일반화됐다는 증거다. 18세기 조선시대 풍속화에 그려진 가야금의 연주 자세는 오늘날의 자세와 같다. 가야금의 역사는 가야국이 멸망하기 직전인 6세기가 아니라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 기록과 유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쟁을 모방해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다시 해석돼야 한다. 오늘날 국악기의 별로 자리 잡은 가야금은 한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고유의 악기다.